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밤사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남해안에는 100mm 안팎, 서울 지역에도 70mm가 넘는 장맛비가 이어졌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앞으로도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비가 중부지방에 집중되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비가 곳곳에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장마전선에 동반된 강한 저기압이 내륙을 통과하면서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산간 지역엔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부산 해운대 140mm, 지리산 11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도 7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현재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근 장마전선은 주로 저기압과 합쳐지면서 만들어집니다. 과거 장맛비처럼 넓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내리지 않고 국지적으로 짧고 강하게 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에 최대 300mm,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경북 북부에 20에서 60, 충청과 전북 지역은 5에서 20mm입니다. 장맛비와 함께 전국 곳곳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서부 그리고 모든 해안가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오전에 남해 먼바다로 물러나겠고 내륙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서울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살인 이 남성의 딸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발 N차 감염 사례입니다.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까지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 5층에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이 남성의 3살 딸도 확진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왕성교회 신도, 이 신도와 접촉한 직원을 거쳐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인과 또 그 교인의 가족까지니까 이제 교인으로 인한 2차 감염 또 그리고 직장 동료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2차, 3차 감염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안양 주 영광교회에서 시작된 N차 감염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포에 사는 20대 여성 신도가 지난 26일 최초 확진된 이후 신도와 접촉자 10여 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과 산후조리원 직원도 있습니다. 어제 확진된 50대 여성이 일한 의왕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와 신생아를 포함해 57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교회발 감염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종교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밀집하여 대화하거나 찬송, 식사 등을 함께하는 등 침방울로 인한 전파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소모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모임이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되자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목적을 이렇게 좀 엄밀하게 정해서 군사용어로 쓰면 정밀 타겟을 하는 그런 방안을 포함을 해서 좀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각 집단 소모임이 방역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총 7건입니다. 이 중 5건이 소모임 전파입니다. 종류도 교회와 자동차 동호회 등 다양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학생 15명을 태우는 대전외고 통학버스 운전자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통학 소모임 학생 전원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 중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집단, 모든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걸 각 지자체의 판단으로 10명 이상 모임의 금지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오는 3단계 때 조치입니다. 여름 휴가 일정도 손을 봅니다. 민간 기업의 통상 휴가 기간은 7월에서 8월, 이걸 9월까지 연장하자고 각 사업장에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갔습니다. 만일 9월도 통상 휴가 기간으로 하면 이때 가겠다고 응답한 인원이 상당해 휴가 인원 분산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방학 일정 수정 등 부처 간 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 수가 사흘 연속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점에 달했던 지난 4월 증가세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역별로 다시 술집 문을 닫고 해변을 폐쇄하라는 명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새로운 진원지는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28일 애리조나주에서만 하루 동안 코로나19 환자가 3,857명 보고돼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6일 코로나19 하루 환자 수가 4만 6천 명에 육박한 이후 사흘 연속 4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4월의 환자 증가세를 능가하는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경제활동 재개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포함한 7개 카운티에 술집 문을 닫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텍사스주는 주 저녁에 술집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해변 폐쇄 명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로워드 카운티에 이어 판비치 카운티도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주말에 모든 해변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 코로나19 사망자는 12만 5,800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미군 살해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미국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주에 따라 미군 여러 명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관련 정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나섰고 의회는 즉각적인 보고를 정보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조 특파원, 일단 말이죠. 새롭게 제기된 의혹부터 살펴보죠. 러시아의 사주에 따라 실제로 미군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탈레반 연계 무장단체에 대한 러시아의 사주로 아프간 미군 여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몇 달 동안 체포된 무장단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희생자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간에선 2018년 미군 10명이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에는 16명이, 올해는 2명이 희생됐습니다. 러시아의 탈레반 사주 의혹이 실제 미군 인명피해로 이어졌는데도 미국이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도 대응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어서 사실일 경우 왜 애국을 외쳐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러시아와 탈레반은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이 해명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군요. 네, 케일리 매커너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보당국 내부에서 그 정보가 검증된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검증되지 않은 정보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매커너니 대변인의 말입니다. He has not been briefed on the matter. As I noted, there's no consensus among the intelligence community, and there are, in fact, dissenting opinions. And I can confirm with you right now that there's no consensus with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on these allegations. And further, I would just point out, I won't get ahead of the president on actions. 그러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에 신빙성이 없었다는 당국의 보고를 받았다고 트윗에 썼습니다. 보고도 없었고 정보당국 내 이견이 있다는 백악관 대변인 해명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을 내고 국가정보국장과 중앙정보국장의 즉각적인 의회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백인 우월주의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거센 비판이 일자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논란이 되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향해 백인 남녀가 총을 겨눈 영상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주택가에서 남성은 소총을, 여성은 권총을 각각 들고 시위대를 경계하는 모습이 담긴 ABC 보도 영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남녀의 행동에 동조하는 듯한 반응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는 지지자들이 백인 우월주의 구호를 외치는 동영상을 트윗에 공유했다가 비판이 쇄도하자 3시간 만에 삭제한 바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달리 낙태를 옹호하는 측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군요.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낙태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 주법의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5대 4로 낙태 옹호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찬성 쪽에 섰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는 반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선출되지 않은 대법관들이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평가절하하고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불행한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코로나 2차 대유행.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대유행의 속도가 더 붙고 있다고 봤습니다. 바이러스의 시작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중국에 조사팀을 보낼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지 6개월. WHO는 중국에 조사팀을 파견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can fight the virus better when we know everything about the virus, including how it started. We will be sending a team next week to China to prepare for that.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도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This is not even close to being over. Although many countries have made some progress, globally, the pandemic is actually speeding up. WHO는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중 쿵플루란 표현을 쓴 건 부적절했다며 상호 존중의 언어를 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높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데다 미국인 상당수가 백신을 맞는 것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의 항체 형성률을 70%에서 75%로 전망했습니다. JTBC 오혜정입니다. 네,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식입니다. 내일 4차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서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 결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 동일 적용은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또 미뤄졌습니다. 노사 양측은 내일로 예정된 4차 전원회의 때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올해도 시한을 지키지 못한 위원회는 늦어도 7월 15일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합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미국의 19살 흑인 소년이 또래 2명에게 총을 쏴서 2명 모두 숨졌습니다. 190cm가 넘는 장신인 자신에게 키가 몇인지 물어봤다는 이유였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시카고의 한 거리, 손에 총을 든 흑인 소년이 뛰어갑니다.
현지 시간 지난 20일 19살 러로이 배틀이 17살, 16살 소년 2명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뒤 모습입니다. 숨진 소년들은 사탕을 사러 가게에 갔다가 190cm가 넘는 장신인 배틀을 만났고 키가 얼마냐, 우리도 언젠간 키가 크고 싶다고 말한 뒤 가게를 떠났습니다. 배틀은 이들을 뒤쫓아가 총격을 가했고 현장에서 9개의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년들이 배틀에게 키를 물어볼 당시 언쟁도 벌어지지 않았고 서로 원한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새벽 워싱턴주 시애틀 캐피톨 힐 지역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점거한 곳입니다. 시위대 중 일부가 바리케이트 주변 차량에 총을 쐈고 차에 타고 있던 걸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14살 소년도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선 지난 20일에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졌습니다. JTBC 오유정입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북한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와병설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 후계자설 모두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북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라 마체고라 대사는 현지 시간 29일 러시아 타스 통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기 위원장이 대중 앞에 덜 나타나지만 그는 결정을 내리고 있고 이는 보도되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와병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김여정 부부장을 지도자로 준비한다는 관측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여정 부부장은 높은 수준의 국가활동가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서 후계자설을 힘주어서 부인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에는 1인자인 김정은 위원장만 있다면서 만일 김여정 부부장한테 당신이 2인자냐고 묻는다면 그는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2015년부터 6년째 주 북한 러시아 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가 부임한 뒤에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계속돼 왔는데요. 그동안 최선희 외무상 등 북한 내 주요 인사들과 교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내 동향에 밝을 걸로 보입니다. 그는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전망을 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군 부대 주둔과 비무장 지대 내 초소에 군인 복귀 등이 발표됐지만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이 전략무기 시험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 지난해 12월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 노선이 채택됐다면서 북한이 장기간 제재 압박 속에 살게 될 걸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코로나 치료에 사용하기로 결정이 된 렘데시비르라는 치료제. 치료만 할 수 있다면 너무 반갑지만 또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가 가격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윤 기자, 어느 정도입니까? 네, 미국의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미국에서 민간 보험에 가입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경우 렘데시비르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375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렘데시비르 1회 복용 가격은 공공보험 가입자는 380달러, 민간보험 가입자는 520달러로 책정됐는데요. 치료에 5일이 걸린다는 가정에 따라서 민간보험 가입자는 우리 돈으로 375만 원, 공공보험 가입자는 281만 원이 든다고 계산됐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0년 초에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렘데시비르를 복용하면 회복 기간이 15일에서 11일로 줄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길리어드 허가를 받을 인도의 제약회사들이 우리 돈으로 120만 원 미만의 복제약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이 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조례가 시행되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내일부터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를 시행합니다. 이 조례에는 혐한 시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요,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감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표하면
시장이 중단을 권고합니다. 또한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중단 명령을 내리고 위반하면 우리 돈으로 벌금 56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혐한 시위 중단 명령을 어기면 개인이나 단체 이름과 주소가 공개가 됩니다. 일본에서 혐한 시위 처벌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벌금형 수위가 높지 않지만 처벌이 가능한 첫 법규인 만큼 억제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또 비슷한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지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오늘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의 준원 특혜를 미 상무부 규정이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